오늘은 6.25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상륙과 대반격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한 직후에 6월 29일 메가더 장군은 도쿄로부터 참모진을 대동하고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미 마음속에서 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후방이나 측방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병참선을 차단하고 일거의 전세를 뒤집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수많은 상륙작전을 수행했고 또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들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군대입니다. 특히 메가더 장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에 대부분의 작전이 상륙작전으로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륙해야 되는 그 해안 지역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엄폐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륙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기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던 메가더 장군은 계속해서 그 구상을 현실화시켜서 마침내 8월 초순이 되면은 그 무렵에는 이미 낙동강 전선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만은 역시 메가더 장군은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륙작전밖에는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명으로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붙이고 그 계획을 착착 진행을 했는데 본래 그 상륙을 벌릴 예정 지역으로서는 인천과 또 서해안의 군산, 그 다음에 동해안의 주문진 이 세 곳이 선정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직후부터 바로 메가더 장군은 가장 결정적인 지역으로서 인천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실질적으로 지형적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합참 본부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8월 23일에 미 합참의 참모들이 도쿄로 와서 메가더 사령부에서 최종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대단히 심한 곳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무려 7m나 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은 캐나다 동부의 펀디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14m나 되는 곳이고 이곳은 강 어귀 쪽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아닌 장소로서는 인천이 세계에서 가장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 7m나 되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인천은 그 앞바다가 대부분 개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조시에는 그 개펄이 거의 6km에 달할 만큼 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또한 그 인천은 인천 항까지 도달하는데 아주 수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수로 이름을 비어수로라고 합니다만은 그 비어수로는 폭이 한 2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곳이고 또 해류의 속도도 3노트에서 5노트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만일 이곳이 길에나 또는 배가 좌초해서 막힌다면은 모든 대형 함선들은 모두 먼 바다 쪽으로 물러나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조수간만의 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2번 정도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9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사리때라고 해서 결국 만조때 수심이 제일 높은 때인데 이때를 사실 상륙으로 다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찼을 때, 그러니까 만조시의 수심이 적어도 7m는 돼야만 상륙 주정이 접근할 수가 있고, 또 LST라고 해서 장비까지 싣고서 접근할 수 있는 상륙함은 적어도 8.8m의 수심이 돼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사실상 상륙 당일로서 정해졌던 9월 15일에서 18일 그 어간의 사이에서는 물이 가장 차오르는 시간이 아침 6시 59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오후 5시 20분 정도에 물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전에 물이 차올랐을 때에 상륙을 시작을 해서 선발대가 해안에 들어온다고 난다면은 오후 만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상 물이 찼다가 빠지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인데, 그 3시간 동안에 초기 상륙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다면 그 부대가 오후 만조 때까지 거기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은 그 인천항 바깥에 월미도가 있는데, 그 월미도를 따라서 1단계에서 아침 만조 때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오후 만조 때에는 인천항 해안에 상륙하는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인천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그 조수 간만의 차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벽을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해벽의 높이가 적어도 5m에서 6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상륙 주정을 갖다 대더라도 5, 6m를 또 넘어서야만 해안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일본에서 그 해벽을 넘기 위한 사다리를 수천 개 만들어서 지원함에다 싣고서 인천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인천항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 합참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이러한 말로서 그 반대를 꺾고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야말로 기습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나는 이 상륙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이 상륙작전이 성공한다면은 적어도 상륙작전 없이 반격작전을 했을 때보다 10만 명의 인명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10만 명의 희생을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다. 이런 설득을 가지고서 이것을 성공했던 것입니다. 네. 당시 인천 지역의 북한군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군사력을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약 2,500명 정도의 수비병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동원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한 병력은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함선도 260척이나 되었고, 항공 지원도 미 해군 항공대와 제5공군이 이거에 지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병력의 대부분과 함선의 대부분이 출항을 해서 인천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고베 쪽에 미 해병 1사단의 2개 연대가 그쪽에 있었고, 또 미 육군 제7사단 전 병력도 고베로부터 출항해서 인천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부산 쪽에서는 우리 국군 해병 제1연대와 육군 제17연대가 배를 타고 인천으로다가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1950년 9월 15일 아침 6시 30분에
미 제5 해병연대 3대대가 월미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오후 시간까지 그 월미도를 지켜내는 작업을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5시 20분경에 나머지 미 해병 1사단의 2개 연대가 인천의 북쪽과 인천의 남쪽으로 상륙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상륙 작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은 인천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사실상 위장 상륙을 감행하는 것처럼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특히 군산 쪽에 상당히 많은 공격을 가했었고, 또 동해안 쪽에서는 영덕과 포항 사이에 장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국군 이 학도병 위주로 해서 소규모 부대를 또 상륙시키는 그런 기만 전술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9월 16일 되면은 대체로 한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병력이 인천에 이미 상륙을 했고, 그때서부터 선두부대는 서울 쪽을 향해서 진격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 해병 1연대는 인천에 남아서 시가를 소탕하고 시가전을 완전히 벌리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서울을 향해서 이 부대들이 진격을 하게 되고, 때 맞추어서 낙동강 전선에서는 전 부대들이 역습을 시작을 해서 반격을 하는데, 물론 이 반격이 바로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북한군 전선이 잘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이 됐을 때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했다고 하는 정보가 북한군 전선에까지 다 도달이 되고, 그때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린 북한군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이 되었을 때 전 낙동강 전선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미제 8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이제 서울 쪽을 향해서 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경부 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으로는 미군들이 담당을 하고, 그 동쪽으로는 국군이 담당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대반격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에 상륙했던 부대들이 서울 일부가 서울 남한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 부대들의 선두부대가 9월 26일에 오산과 수원 근방에서 서로 접선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이남 쪽에 북한군 6개 사단은 완전히 포위망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병력이 그 포위망 안에 갇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북한군은 23,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보게 되고, 일부 부대들은 태백 산맥을 통해서 뿔뿔이 북한으로다가 탈주하게 되고, 또 탈주에 실패한 일부 부대들은 지리산으로 잠입을 해서 다시 빨치산과 합동해서 유격전을 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으로부터 서울로 진격하게 된 유엔군들은 마침내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데, 9월 26일 아침 6시 10분에는 우리 해병연대 용사들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9월 28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수복하고 서울 수복 기념식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 전선으로부터의 대반격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 15일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38선 이남의 모든 땅을 전부 수복을 하고 마침내 전전의 상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월 30일이 되었을 때 저 동해안의 국군 3사단이 이미 38선에 제일 먼저 도달함으로써 그 후 전 전선에 걸쳐서 38선이 회복되게 된 것은 9월 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